자, 계속해서 그러면 대류 열전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유체하고 표면 사이의 열전달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대류라고 하는 것은 표면 위를 흐르는 유체의 벌크 유동과 랜덤 모션의 동시 영향에 의한 열전달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와 대류는 머티리얼 미디엄 내의 온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여기 그림도 지금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지금 벌크 모션이라는 얘기죠. 이 벌크 모션, 벌크한 모션과 그다음에 랜덤 모션 두 가지가 모두 합쳐진 이 유체가 벌크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랜덤하게 움직이기도 하는 이 유체들에 의해 가지고 표면과의 온도 차이에서 열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컨벡션입니다. 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라는 뜻이에요. 벌크 모션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달 현상들. 전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전달되든 물질이 전달되든 어떤 그런 현상을 전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벌크 모션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물질과 열이 전달되는 그러한 현상은 어드벡션이라고 별도로 이름을 붙여 있어요. 어드벡션이라고 하고요. 랜덤 모션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죠? 확산이죠. 디퓨전이라고 하는 확산이에요. 확산과 어드벡션과 확산이 두 개가 함께 모여있다. 그래서 컨벡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통 유체의 벌크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송풍기라든가 아니면 펌프라든가 팬과 같이 유체가 전체적으로 속도를 가지면서 흐름이 생기는 그러한 유체의 큰 흐름, 그걸 우리가 벌크 모션이라고 해. 랜덤 모션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 분자나 원자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옆에 있는 분자를 충돌하고 지도 움직이고 충돌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뭔가 그 물질이라든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은 이 분자나 원자들이 에너지가 높은 혹은 온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자나 원자들이 옆에 있는 분자나 원자들을 충돌시키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게 바로 랜덤 모션이죠. 방금 그림에서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게 되면 이렇게 평판이 있고요. 평판이에요. 평판이 있고 이런 평판에 일정한 온도하고요. 예를 들어서 T 인피닛, 그 다음에 T 인피닛 혹은 U 인피닛, 보통 속도를 인피닛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온도나 속도를 가르칠 때 쓰이는 아래첨자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평판으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유동이 들어오고요. 여기 평판의 표면 온도를 내가 TS라고 해요. TS가 한 300도 됐다고 합시다. TS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T 인피닛은 25도씨고요. U 인피닛은 예를 들어서 2m/s로 이 평판으로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경계층이 발달을 하죠. 이 경계층이 발달하는데 이 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 온도 경계층이라는 것을 안 배웠죠. 이제 속도 경계층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속도 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속도가 변화하는 과정이죠. 뭐에 의해서 이 속도의 영향을 받죠? 당연히 이제 비스커시티라고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 속도 이 벽에 있는 속도가 제로 0인라고 노슬립 컨디션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벽면에 있는 속도가 0부터 쭉 속도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U 인피니시고요. 그래서 이 평판으로부터 영향도가 벗어난 그러한 영역까지를 쭉 연결한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경계층이라고 하죠. 경계층. 특히 이제 속도 경계층.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변하는 것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점성에 의해 가지고 서로 밀려가지고 이와 같은
서로 영향도를 줘서 이와 같은 속도의 구배가 또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온도 경계층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TS가 되게 높았죠. 그래서 TS가 되게 높았는데 뭐 그렇다고 여기 이 유체랑 접하고 있는 표면과 접하고 있는 유체의 온도가 300도는 아니에요. 표면 온도는 300도고요. 이 유체의 온도는 이 표면들하고 또 틀리죠. 그래서 이 유체가 뭐 기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액체일 수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면서 이 온도의 크기가 그렇죠. 물론 여기는 마찬가지로 T 인피니시 되는 거죠. 표면으로부터의 온도의 영향을 벗어난 그와 같은 이 경계를 우리가 그 온도 경계층이라고 하는데 물론 내가 그림을 속도 경계층이랑 가까이 했는데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속도 경계층은 이렇게 표현되지만 온도 경계층은 뭐 이렇게 뭐 조금 더 바뀌어서 이쪽이 이제 그 표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온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얘를 이제 파란색을 내가 이제 온도 경계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속도 경계층과 온도 경계층 내에서 이 표면이랑 아주 가까운 지역, 속도가 아주 느린 이런 표면이랑 가까운 지역에서는 랜덤 모션에 있거든요. 분자들이 서로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랜덤한 모션들에 의해 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상황이 표면과 가까운 부분. 그래서 랜덤 모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곳은 이제 서피스 근처, 표면 근처이거나 혹은 속도가 굉장히 느린 유동이 있을 수 있죠. 속도가 빠르지 않고 속도가 이제 그 유체 속도가 느린, 굉장히 슬로우한 그러한 경우에는 랜덤 모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전달 전달이 복살 대려 전달이 전달되는 그러한 이 메커니즘이 도미넌트한 거고요. 이 랜덤 모션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이 레이놀드 수가 다시 얘기해서 레이놀드 수가 상당히 크고요.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rho VD죠. 이거는 점성력이죠. 점성력분의 이제 관성력인데요. 관성력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멀크 모션이 표면은 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표면으로부터 열을 가져가는 혹은 표면으로 열을 주는 이와 같은 현상은 이 멀크 모션에 의한 어드벡션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어드벡션 영향이 도미넌트한 경우에는 진짜 레이노스 수가 이제 상당히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드벡션에 의한 대류열 전달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대류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멀크 모션에 의한 것과 랜덤 모션에 의한 열의 전달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도록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레이놀드 수가 클 때는 어드벡션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속도가 느리거나 이 표면 근처에서는 또 이 디퓨전에 의한 그 랜덤 모션에 의한 열 전달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속도 경계층과 온도 경계층 이렇게 나오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속도 경계층이 굉장히 더 클 수도 있고요. 뭐 온도 경계층이 작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속도 경계층과 온도 경계층의 어떤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무차원수가 있는데 그걸 바로 누센 넘버라고 해요. 알파분의 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너센 넘버는 이 온도 경계층의 발달과 속도 경계층의 발달의 어떤 비율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바로 배울 그 대류열 전달 계수라고 하는 그 값을 우리가 무차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무차원수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류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발달하는 콘이라는 거죠.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발달을 해서 표면 온도가 높으면 표면 온도로부터 유체가 열을 뺏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유체 온도가 표면 온도보다 높다면 유체 온도로부터 표면으로 열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대류열 전달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대류열 전달 메커니즘을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대류열 전달도 마찬가지로 그 퓨리에스 로처럼 열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이 존재하는데요. 그 식을 뭐라고 하냐면 뉴턴의 쿨링 법칙이라고 해요. 뉴턴의 쿨링 법칙. 그래서
뉴턴의 쿨링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을 찾아보면 Q는 H Ts-T 인피니트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요. H는 뭐다? 이 Q는 뭐다? Q는 와트라고 했어요. Q는 와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은 단위 면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는 그 전도열 전달과 어널로지를 살펴보면 유사점을 살펴보면 K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TS는 뭐를 의미하냐면 얘는 표면 온도예요. 표면 온도. 그러니까 이 흐르는 유체하고 표면 사이 열 전달이라고 했을 때 그 표면에 이 템퍼러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T 인피니트는 얘기했지만 얘는 뭐죠? 유체의 온도죠. 유체의 온도. 그러니까 뉴턴의 쿨링 법칙을 이론적으로 한번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열 전달 양은 흐르는 유체하고 표면 사이의 열 전달 양은 표면 온도하고 이 흐르는 유체의 T 인피니트니까요. 표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온도죠. 그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더 열 전달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표면 온도가 300도, 공기 온도가 290도인 것보다 공기라고 했지만 유체 온도가 290도인 것보다 표면 온도가 300도, 유체 온도가 20도.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전달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H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온도 차라고 하더라도 열 전달량의 차이가 나는데 그 열 전달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값이에요. 뭐 비례상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H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대류 열 전달 개수. 대류 열 전달 개수. 아까는 전도 열 전달 개수였죠. 열 전도 개수였었죠. 아까 K 값은 열 전도 개수였고요. 지금 H 값은 대류 열 전달 개수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이 대열 전달 개수는 단위부터 틀리죠.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이고요. 열전도 개수 와트 퍼 미터 켈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제곱이 없어요. 그냥 미터 켈빈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도 있고요. 열전도 개수가 그 대부분 어떤 물질의 어떤 특징에 의존하는 함수라면 이 대열 전달 개수는 다양한 대류열 전달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현재 대류열 전달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레이놀스 수라든가 프렌트 수 뭐 이런 거에 대류열 전달 개수가 의존하는데 레이놀스 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흐르는 유체의 어떤 상태죠. 뭐 빨리 흘러갈 수도 있고 천천히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프렌트수는 그 흘러가는 작동 유체가 뭐냐, 어떠한 유체인 거냐, 그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열전도 개수에 비하면 대열전도 개수는 훨씬 더 복잡한 그 형태나 식을 띠고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상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대열전도 개수가 상당히 틀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내용이고요. 대열 전달 개수의 종류를 보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C와 D와 같이 상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A와 B와 같이 상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 같은 경우 상변화가 있는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핫플레이트에서 이 기포가 보글보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이런 거는 보일링 혹은 뭐 evaporation, 우리말로는 증발 혹은 끓음 이와 같은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상변화가 일어나는 대류열 전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D 그림을 보면 관 안쪽으로 차가운 물이 흘러가고요. 바깥쪽에는 모이스트 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오늘은 그 습도가 높지 않은데요. 차가운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을 많이 포함한 수분이 있는 공기면 이 차가운 표면에 수분이 만나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상태의 수분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워터 드랍넷,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 많이 보죠.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차가운 음료수 같은 거를 냉장고에서 꺼내 놓으면 표면은 차갑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 음료수 캔의 표면을 만나가지고 열 에너지를 뺏기죠. 뺏기면서 그 본인은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컨덴세이션 혹은 응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C하고 D는 우리 챕터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증발 응축인 거고요. A는 지금 forced flow, 강제적으로 팬을 통해 가지고 에어를 기판에 불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제대로 열 전달 7장에서 설명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이거는 buoyancy driven flow, 이 buoyancy, 그러니까 부력에 의해 가지고 유동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표면 가까이 온도가 높은 유체의 경우 이 표면과 가까이 있는 유체는 온도가 높아서 밀도가 낮고 그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에는 온도가 이 뜨거운 기판 표면보다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 그래서 밀도가 큰 유체가 밀도가 작은 유체를 밀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부력이죠. 물론 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중력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유동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 유동에 의해 가지고 표면에 열을 제거하는 그걸 바로 우리가 자연대로 열 전달 9장에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는 익스터널 대류죠. 그러니까 이 강제 대류 열 전달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하나는 내부하고 외부로 나눴었는데 이거는 외부 강제 대류 열 전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얘기한 그 H 값은 어떠한 작동 유체냐 혹은 이 레이놀스수 이 유체의 그 속도를 대표하는 그 레이놀스수 값에 따라 가지고 크게 바뀐다고 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략 이 대열 전달 계수 H 값이 어느 정도에 포함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게 자연대류, 강제대류, 상변화가 있는 대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자연대류에 있어서 기체 상태의 작동 유체가 자연대류로서 열을 제거하거나 열을 뺏어가거나 열을 공급할 때 그때의 H 값은 2에서 25 정도 해당되는 거고요. 자연대류인데 액체 상태의 작동 유체가 작동을 하면 500에서 50에서 대략 1000 사이. 강제대류는 당연히 자연대류보다 훨씬 더 열을 잘 제거하거나 공급하기 때문에 열전달 계수가 대류열전달 계수가 높겠죠. 그래서 기체의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50,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만 이렇게까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굉장히 러프하게 어떤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열기관계를 설계한다라든가 아니면 대류열 전달 계수가 필요한 상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엄밀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엄밀한 계산을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6장부터 열심히 또 학습을 좀 해야겠죠. 상변화가 있는 대류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장에서 배운다고 했는데 이 상변화가 없는 대류열 전달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2,500에서 10, 100, 정말 10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비등과 응축이 발생할 때는 상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열전달 효과가 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열 전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대류열 전달에서 얘기를 하면 표면 위를 흐르는 유체의 벌크와 랜덤 모션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류열 전달이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기를 바라요. 자, 복사열 전달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복사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이 빠르죠. 여러분들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한정된 시간에 많은 양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좀 보도록 해요. 자, 복사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로서 물질의 원자나 분자의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의 변화에 의해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형태로 전달된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질로부터 방출되기는 하지만 에너지 전달은 머티리얼 미디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진공 중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 내용은 이제 대류 전달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복사 전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복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전자기파 형태로 열에너지가 나아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복사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대부분 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핵이 있죠. 핵이 있어요. 여기는 양성자들이 주로 있죠. 양성자들하고 중성자들. 뭐 양성자나 중성자들도 뭐 이제 또 다른 그 물질로서 뭐 구성이 돼 있다고 하죠. 뭐 코크라고 하는. 근데 이 주변에는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뭐 전자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거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양자역학적으로 뭔가 존재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랬을 때 이게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이에요. 또 여기는 또 이제 전자들이 또 이렇게 존재하고요. 맨 바깥쪽에 있는 거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뭐 최악 전자라고 하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 전자들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가 바깥에서 뭔가 그 에너지를 받으면 바깥에서 이렇게 그 복사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전자들이 점프를 하게 돼 있어요. 얘가 입실론 1이라고 하는 얘가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에너지 준이, 얘가 입실론 1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이, 입실론 2라고 하는 에너지 준이라고 하면 이 전자라는 거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뭐 빛의 에너지, 뭐 감마 광선을 받든 빛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가 이 입실론 1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에서 입실론 2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로 얘가 이동을 해. 이렇게 이동을 해.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빛을 받으면 다른 준위로 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얘가 그 이동을 하고 이렇게 다른 준위로 갔는데 얘가 또 이 준위를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쪽 준위로. 이 일렉트론이 바깥쪽에 있는 E2에 있는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E1으로 에너지가 이 전자가 다시 위치할 수 있는데 이때는 또 에너지가 또 방출이 돼요. 방출. 뭐 하누만큼 에너지는 하누만큼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뭐 이건 진동수고 여기서는 막스 플랑크 상수죠. 6.619 per 10의 34승 주 정도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 방출이 되는 이 형태 이게 바로 전자기파 형태예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파동은 에너지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자가 그 높은 준위, 뭐 예를 들어서 E2, 입실론 2 준위에 있다가 입실론한 주위로 바뀌면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복사 에너지의 정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복사 에너지의 정체다.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형태로 배출되는 복사 에너지다. 뭐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그 복사 열전달은 매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매개가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면 전도나 대류 같은 경우에는 매체의 온도 차에 의해 가지고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훨씬 이와 같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진공인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들 뭐 수영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뭐 나도 깊숙이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뭐 표면에는 태양빛이 들어오다가 조금만 더 들어가 버리면 깜깜해요. 깜깜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빛 에너지가 진공에서는 뭐 태양부터 지구까지도 이렇게 빛 에너지가 그 손실 없이 오지만 이와 같은 물과 같은 유체를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형태로 지나다 보면 다 흡수되고 거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런 전자기파 형태의 빛 에너지는 진공 중일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상태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봅시다.
여기 보면 그 복사, 지금 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다양한 그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바로 방사력이라는 거예요. 방사력. 그래서 방사력부터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방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 1단단에서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정확하게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E라고 써요. E라고 하고 방사력이라고 해요. 방사력. 방사력은 철저하게 0도 켈빈 이상의 물질이 외부로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외부로서 열 에너지를 내보내는. 그러니까 내가 복사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외부로 열을 내보내는 그 량을 의미하는 게 방사력이에요.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이에요. 단위 면적당 어떤 물체가 외부로 복사 에너지 형태로 내보내는 열 에너지의 양, 그게 바로 방사력인 거죠. 영어로는 이미시브 파워, 이미시브 파워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방사력이라는 게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열량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P리어스 러에서는 마이너스 K dt dx 이렇게 해서 열량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에는 H 곱하기 표면 온도 마이너스 유체 온도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 방사력, 어떤 물체가 복사 에너지 형태로 열을 내보내는 그 양은 얼마가 되냐면 E는 시그마 TS의 4승. 4승이란 말이죠. 4제곱 이렇게 쓰죠. 4제곱 이렇게 쓰는데요. 바로 이 법칙이 바로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 스테판 볼츠만 법칙.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아까 볼츠만 상수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시그마의 값이, 이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해요. 이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하고요. 값을 꼭 외워둬요. 5.67 곱하기 10-8의 W 미터 제곱 켈빈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5, 6, 7, 8이죠. 그래서 기억하기도 쉬워요. 5.67 곱하기 10에 플러스 8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8제곱에. 그래서 5, 6, 7, 8인데 이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다.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와트 퍼 미터 제곱이고요. 이 TS가 중요한데요. 이 TS는 꼭 단위가 켈빈 단위예요. 켈빈. 그래서 이 뭐 도시 셀시어스 단위가 아니라 이 TS의 단위는 켈빈이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도록 해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에 어떤 물체의 온도가 20도씨다. 그리고 표면적이 뭐 몇 제곱미터고 이랬을 때 이 물체가 내보내는 방사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쵸? 그래서 방사력, 그래. 시그마 5.67 곱하기 10-8제곱. 20도라고 했죠? 그래서 20도에 4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된다? 5.67 곱하기 10-8 곱하기 273 더하기 20의 4제곱. 이거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지만이 정확한 방사력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 정도 돼서 그 두 번째 분량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대류열 전달과 복사에 대한 내용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 번 학습하기를 바랍니다.